반장들 반가워요. 자, 금요일입니다. 힘내서 갑시다. 6월 22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오늘 남북 적십자 회담이요. 오전 10시부터 열렸잖아요. 아직 끝났다는 얘기는 없는데 뭐 좀 들어온 소식이 있어요. 네, 일단 남과 북이 오늘 8.15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금강산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네. 오후 4시 반까지 공동 보도문을 조율했다고 해서 그래요? 아마 곧 곧 나오겠네요. 있으면 합의문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 회의 중에 속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잘 챙겨줘요. 최 반장,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요. MB 정부의 국정원 댓글 부대 관련자들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내려졌다면서요? 네, 당시 외곽 팀장 댓글 부대를 관리를 했던 중간급 국정원의 중간급 간부들에 실무자들이군요. 대해서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실형이 다 선고가 됐고요. 실형이 선고됐어요? 네, 또 댓글 부대에서 활동했던 팀원들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 법정 구속된 사람도 많겠네요. 그럼요.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의 전면적 비핵화가 이미 시작됐고 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최근 저희도 이제 회의 때 다뤘지만은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말 오랜만에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우리는 오래 기다릴 수 없다. 북한이 빨리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발언, 그러니까 우리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발언은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볼턴 발언과 이제 결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일단 속도전 관련해서 북한이 미국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엔진 시험장 파괴를 예로 들었고요. 어제 저희도 얘기했지만은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위한 미국 실무팀이 현재 북한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곤 있습니다. 아직 더 정확하게는 확인이 안 돼요. 자,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나온 속보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공개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4가지 시나리오를 처음 밝혔죠. 그러니까 이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4가지 방안을 자세하게 여기서 소개할 수는 없는 거고 뒤에 다시 얘기해 보겠지만요. 과표를 올리거나 또는 최고 세율을 올리는 방안, 아니면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좀 차등 과세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4가지 안 중에 어떤 것이 채택이 될지 아니면 좀 절충형으로 또 나올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참여정부 때 종부세 논란이 아주 컸잖아요. 그때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무력화됐던 종부세가 10년 만에 어떤 위상을 되찾을지 저희가 좀 궁금한 대목인데 재정개혁특위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서요. 이달 말에 정부에 최종 권고안을 내게 됩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정부가 이제 입장을 좀 밝히게 되죠.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보회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해외 비자금 환수를 위한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과 검찰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 속보, 또 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뤘죠.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반응부터 살펴보고요. 남북 적십자 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문제를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파 갈등이 계속 커지고만 있는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 상황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법으로 해외에 숨겨둔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범정부 합동조사단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검찰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각 기관의 협업을 통해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외국의 은닉 재산을 되찾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대기업 일가의 탈세 의혹,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해외 은닉 재산 등이 첫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합동조사단 출범 소식과 검경 수사권 조정 후폭풍 등을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해외 범죄 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여 추적 조사와 처벌, 범죄 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한 달 전 문재인 대통령의 숙제였습니다. 재산을 해외에 숨겨 세금을 내지 않는 건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째 뽑으라고 했었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밀하게 재산을 숨기고 있으니 관련 부처가 힘을 합쳐 대응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오늘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해외에 숨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조사단을 출범했습니다.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분석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하고 검사 3명 등 17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재산을 해외로 숨기는 방법, 저는 사실 안 숨겨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각양각색이라고 합니다. 버진 아일랜드와 같은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숨기거나 또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해외에 비자금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또 범죄 수익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조사단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찾아내고 신속하게 적발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합니다. 조사단의 첫 타깃이 누가 될지 관심인데요. 지난달 숙제를 내줬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힌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사회지도청이 해외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여기에 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특정 사건이 계기가 됐다라고 했었는데요. 사실 재벌을 사회 지도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한진그룹 일가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해외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500억 원대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그리고 명품 등 밀수 의혹으로 관세청 수사를 받고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들과 관련해서도 범죄 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되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적폐청산, 바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오른데요. 독일 등 유럽 곳곳에 박정희 시절부터 만들어진 재산을 숨겨놨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합동조사단장에 임명된 이원석 여주지청장, 지난해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으로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했던 인물입니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도 우선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가스 해외 자회사가 사실상 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 피난처 가운데 한 곳으로 불리는 싱가포르에 가스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회사 설립을 주도한 다스 전 임원은 중국의 이익금을 싱가포르로 빼서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임원 명부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매제이자 최측근인 김진 전 다스 부사장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입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방어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덜어내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인데 이번에 발표된 안을 보면 검찰의 권한이 별반 달라질 게 없다. 수사권 조정안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조직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일단 여야의 입장차로 입법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입법을 서두르자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국회 논의를 가로막는 원점 재검토라는 주장과 같은 말이 들리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뜻과는 배치되는 구태와 기득권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보완할 점이 많다며 국회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바른미래당에서는 대통령의 무소불위적 인사권 제한이 빠져 있어 우려된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민주평화당 또한 정부 안대로 통과는 어렵다며 당내 TF를 만들었습니다. 자, 끝으로 몰라도 되지만 알면 유용한 소식을 한 가지씩 전해드리기 위해 새롭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알면 있어 보이는 능력 최반장의 있어빌리티입니다. 자, 롯데면세점이 지난 3월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다며 인천공항점 사업권을 자진 반납했었는데요.
이 자리를 두고 신라와 신세계가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면세점 대전은 삼성과 사총간인 이부진 대 정유경의 진검승부 모양새가 됐는데요. 신세계는 이번 입찰에 성공해 롯데와 신라 양강구도를 깨겠다며 수백억 원 높은 입찰가를 써냈습니다. 신라는 한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3대 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는 등 글로벌 역량을 앞세우고 있는데 면세점 대전의 최종 승자 잠시 후 결정됩니다. 언니의 저력을 보여줄지 아니면 동생의 역습이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자,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해외 검은돈 추적 범정부 합동조사단 출범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많이 다뤘던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일단 그 후속 반응을 지켜보니까 아까 최 반장도 얘기했지만요. 검찰과 경찰 모두 뭐 불만 섞인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어느 일방이 환호하는 이제 그런 구조라면은 이거는 조정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양쪽이 모두 불만을 뭐 가졌다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조정은 잘 된 거예요. 다만 이게 개선인지 계약인지 또 국민들한테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좀 찬찬히 따져봐야 될 그런 부분이고 일단 오늘 나온 속보들을 좀 보면요. 문무일 검찰총장은 직원들한테 메일을 보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물론 아직 최종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게 아니니까요. 그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조금 불편한 속내를 뭐 애둘러 다시 표현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인 만큼 뭐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 지휘, 수사 종결권을 내준 셈이 됩니다. 문무일 총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문명국가다운 형사사법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행간을 보자면 수사권 조정으로 공백이 있을 수가 있고 지금의 안이 문명국가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의미로 읽히기 때문에 좀 애둘러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크게 당혹해하실 것으로 생각된다.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서 의견을 설명드리겠다라면서 차분한 대처를 당부했습니다. 불만은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종결권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이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을 때도 검찰의 재수사 지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찰이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부했을 경우에 검찰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된 점, 이게 뭐 검찰의 경찰 길들이기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지적이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합의한 대로 이 수사권 조정이 된다고 해도 재판에 넘어갔을 경우에 경찰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검찰에서 또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은 영장을 받기에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고 경찰의 수사는 좀 뭐 현실적으로 검찰의 견제를 많이 받습니다. 검사는 조서를 받으면은 그것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사의 좀 뭐 수단이 좀 더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더 진행되기 때문에 글쎄요, 뭐 전략적으로 우리가 더 손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쪽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일단 어제도 저희가 지적했지만요. 조정안이 발표는 됐지만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하지만 국회 논의는 지금 뭐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저희가 회의적이다라는 얘기를 어제 했었는데 왜냐하면 국회가 뭐 문만 열어놨지 제대로 가동되지도 않고 있고 사개특위가 이달 말에 또 종료가 되잖아요. 그 연장을 하려면은 여야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지금 논의가 아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이 마음이 좀 급한데요. 사개특위 활동 시한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국회 원구성을 조속히 완료해서 이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현 사개특위 위원장도요. 여야 지도부의 활동기한 연장을 요구하면서 연장에 합의한다면 반드시 이 조정안 처리한다는 대원칙을 좀 세웠으면 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바른미래당도 사개특위를 연장해서 가동해야 한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요. 수사권 조정뿐만 아니라 검찰 인사 문제를 포함한 근본적인 검찰개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대통령의 무소불위 인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민주평화당은 정부안의 국회 통과에 회의적이라는 입장인데요. 박지원 의원 역시 국회 통과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평화당은 검사 출신의 이용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내 TF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상황은 이따 정반장 발제 때 좀 알아보겠지만은 지금 당내 수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여야 협상 테이블에 앉기조차도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좀 짚어보면은 어제 첫 고발인 수사가 있었고요, 조사가 있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고발인 조사가 이어졌죠. 네, 어제 검찰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교수를 조사한 데 이어서 오늘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대표인 조승현 방통대 교수를 불러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한 경위를 물었습니다. 이 조 교수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정도로 사법행정권이 남용됐다면서 검찰이 샅샅이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나저나 정반장, 검찰이 요청한 자료 있잖아요. 네네. 그 법원에서 지금 준다 안 준다, 어디까지 준다 입장을 네. 아직 안정해서 발표한 상태인가요? 예, 검찰이 지난 19일이었죠. 이 법원 행정처 직원들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메일,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용차 운행 일지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현재까지 답변을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요구한 자료의 관리 주체 등을 따져서 임의 제출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나서 제공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일단 지금 정반장도 얘기했지만은 검찰이 요청한 자료가 상당히 방대하고 또 법원 입장에서는 예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료인 건 분명하죠. 어쨌든 법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지만요, 국선 변호인단이 지금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선 변호인단은 1심 재판이 잘못됐다, 박 전 대통령은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박 전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공소 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박 전 대통령을 접촉하진 못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부 부인한 만큼 변호인단도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생각인 거죠. 자, 변호인들은 1심이 증거 능력을 인정한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 인정 못하겠다, 다시 판단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네, 변호인단은 또 이 형량에 대해서도요, 대통령으로서 국정 책임 자리에 있다가 이번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졌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선고를 앞둔 국정원 특수활동비나 공천 개입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해서 형을 정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의 재단, 영재센터 지원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하고 1심에서 징역 24년이 나온 것도 범죄 행위에 비춰 가볍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드루킹 특검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텐데 수사팀 윤곽이 거의 잡혔습니다. 오늘 브리핑도 있었는데 법무부가 파견 검사 명단을 확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팀이 검경으로부터 자료는 건네받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서 자료 검토에 들어가겠네요. 네, 법무부가 허익범 특검팀이 요청한 파견검사 12명 가운데 부장검사 1명, 평검사 9명을 확정해서 명단을 넘겼습니다. 이로써 특검팀은 수사팀장인 방봉혁 서울고검검사를 포함해서 11명의 파견검사를 확보했고요. 특검팀이 요청한 나머지 2명도 조만간 통보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는 27일 공식 수사 시작을 앞두고 파견검사 인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5만여 쪽에 달하는 분량의 수사기록 분석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간단히는 얘기했는데요. 오늘 오후에 정부의 종부세 인상 방안에 대한 윤곽이 발표가 됐잖아요. 지금 이제 4가지 시나리오가 확정 발표는 아니죠. 4가지 시나리오가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확히 짚어보죠. 사실 이게 좀 복잡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기가 어렵긴 한데 제가 최대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4가지 안인데 첫 번째 안은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연간 10%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80%인 비율을 90%로 높이면 1년에 한 1,900억 원대 세수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안은 세율 자체를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세율을 인상을 하면 연 한 5천억 원에서 8,800억 원 이상의 세수 증가 효과가 예상이 되고요. 또 세 번째 안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과 이 세율, 누진세율을 둘 다 인상하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세수 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데 5,700억 원에서 1조 2,90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해서 과세를 하는 방법인데요. 1주택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만 인상을 하고 다주택자는 여기에다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을 해서 적용하는 식인데 세수 증대 효과와 함께 다주택 보유자들이 더 많은 보유세를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주택 과다 보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그 특유의 설명입니다. 네, 자 재정특위가 이제 최종 권고안을 내면요,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 정부의 안을 만들어서 그 9월 정기국회를 통해서 입법 절차에 나서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계획입니다. 근데 반장들도 잘 알겠지만은 이 종부세라는 게 또 정치적인 논란이 상당히 뜨거운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외에 어떤 정치적인 논란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정치권에서 논란이 뜨거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보를 저희가 좀 잘 챙겨가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부 수사권 조정안에 검경 모두 불만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실험장 파괴, 또 미군의 유해 송환을 언급하면서 전면적 비핵화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비판적인 평가에 대해서 각을 세우면서 비핵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죠. 또 남과 북은 8.15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해 금강산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회의 도중에 속보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외교안보 소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군사학교 나왔잖아요, 트럼프가. 어떻게 알았어요? 이력에 나와 있죠. 그래요? 제가 네. 그런 것도 모를 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니, 뭐 무시하- 모르는 줄 알았어요. 무시하시는 양반. 거예요, 지금? 알았습니다. 양반장 좀 챙겨주세요. 원래 제일 힘든 자리가 가운데입니다. 위에서 치이고 밑에서 치이고 최 반장의 반의 반이라도 좀 챙겨주세요. 어제 카메라에 잡힌 양반장 정수리 보니까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지? 전 가끔 눈물을 흘립니다. 가끔은 눈물을 참을 수 없는 제가 별로입니다. 양반장한테 잘해줘야 되겠어요. 네, 잘해줄게요. 더 잘해줄게요. 네, 다정회라는 애칭답게 정치부 회의팀 분위기가 훈훈한 건 반장들의 애환을 딛고 최고의 상사로 거듭난 배려의 아이콘 복부장의 덕이 큽니다. 하지만 그런 복부장도 야근은 시킵니다. 대신 감사하게도 웃으면서 시킵니다. 윗사람이 웃으면서 말하면 딱히 뭐 별말을 할 수가 없죠. 직장인의 애환이라는 게 다 그런 게 아닐까요? 하물며 서열 5손가락 안에 드는 미국의 국무장관도 대통령의 농담 한마디에 땀을 삐질 흘립니다. We continue to work on that. Mike Pompeo has been fantastic. John Bolton working together with Mike has been fantastic. I don't even know where. Thought he might have gone back to North Korea. He spent so much time in North Korea. Surprised to see you here. 네, 그러니까 아니 자네가 여기서 왜 나와? 얼른 북한 가서 후속 협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압박인 셈이죠. 살짝 멋쩍은 미소를 짓던 폼페이오 장관은 안 그래도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름 어필을 해봅니다. We're going to denuclearize just as quickly as we can achieve that. And so I'm working hard, Mr. President, though. Did a hell of a job, I'll tell you what. He's been in a lot of, he's logged a lot of hours in airplanes going over. It's a 22, 23-hour flight. And it's been a lot of time, and you really worked good. We're very proud of you. Thank you very much, Mike. 자, 이건 다시 말해서 북한 가는데 22시간이 걸리든 23시간이 걸리든 얼른 빨리 갔다 와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 방중 일정이 끝난 만큼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죠. 5월 달 있었던 2차 방북 때 미국인 억류자 3명을 데리고 귀국했듯이 이번엔 미군 전사자 유해 200구 송환에 맞춰서 방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They've already sent back or in the process of sending back the remains of our great heroes who died in North Korea during the war. And that's already in the process of coming back. 일각에선 하와이에 있는 전쟁포로 실종자 사령부 소속 5명이 이미 방북해서 유해 수습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실험장 폐기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면서 전면적인 비핵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They've stopped the sending of missiles, including ballistic missiles. They're destroying their engine site. They're blowing it up. They've already blown up one of their big test sites. In fact, it was actually 4 of their big test sites. And the big thing is it will be a total denuclearization, which is already starting taking place. 여기서 말한 4곳이 대대적 폭파 행사를 치른 풍계리 실험장 갱도들만 뜻하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포함하는 건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일각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실험장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발사장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남북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금강산에선 8.15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양측은 회담장인 금강산을 주제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역사의 새 페이지를 쓰는 자세로 결의에 큰 기쁨을 안겨주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내 민족의 한을 적십자사로 한번 풀어야 된다. 그래서 양국 정상이 지난 4월 27일 날 했던 판문점 선언에 정확하게 얘기가 돼 있듯이 불미스러운 각오하고 단호히 결부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나갈 때 우리 경남 사이의 인도주의 협력 사업은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풀리고 또 우리 적십자 관계에서도 국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측 대표팀은 오찬도 함께하면서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행사 시기와 규모, 방법, 시설 개보수 등을 놓고 오후 4시 반까지 공동 합의문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합의문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속도전 강조한 트럼프, 전면적 비핵화 이미 시작입니다. 네, 정반장. 근데 누가 들으면요, 제가 진짜 야근 많이 시키는 줄 알겠어요. 네? 어? 그렇죠. 시키시잖아요. 저렇게 하면 무슨 소리예요, 또 갑자기 정반장은? 많이 시키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예. 그냥 근데 진짜 웃을 일이 아니고요. 뭐 물론 계도 기간을 두긴 했지만 예. 주 52시간 이거 글쎄. 안 하면은 진짜 근데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앞으로 야근 없어요. 주 52시간 그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야근은 이제 저만 합니다. 제가 그냥 혼자서 할 거예요, 혼자서. 반장들한테 이제 야근 없어요. 부장이 발제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자, 다음에 또 얘기합시다, 우리. 자, 회의 끝나고 얘기해요. 자, 그나저나 이거 기침이 나오려고 그래요. 흥분해가지고.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전면적 비핵화. 북한의 전면적 비핵화는 이미 시작됐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완전한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제 전면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단 뭐 의미에 큰 차이는 없다. 이런 해석이 일단 나오고 있고요. 아까 이제 제목도 속도전이라는 제목을 썼지만은 북한의 비핵화가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 회의에서 북미 회담이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현재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를 멈췄고 실험장도 파괴를 하고 또 유해 송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지난 며칠 사이에 좋은 뉴스와 엄청난 진전이 이루어졌다면서 북미 간 물밑 협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는 유해가 이미 송환됐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Have been sent back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다시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정정을 했고요. 왜 웃어요, 양반장? 지금 송환팀이 북한에 가 있다는 그런 속보도 나왔죠.
네, 일각에서는 하와이에 있는 전쟁포로 실종자 사령부 소속 5명이 이미 방북해서 유해 수습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 송환이 완료되기는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한미 연합사 관계자는 209라는 숫자는 적지 않은 숫자다. 북한도 필요한 절차를 거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절차를 마치면 항공편으로 경기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해서 하와이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 중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산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에서 빈센트 브룩스 한미 연합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추념 행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하와이에 있는 공군기지로 송환해서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또 이제 상징성을 고려해서 판문점을 통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에서 우리가 한 일을 통해서 아시아 전역이 미국과 사랑에 빠졌다. 이런 표현도 썼잖아요, 정 반장.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한중일 새 정상의 이름을 이렇게 직접 거론을 하면서 나름대로 평가를 했는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그는 훌륭했다. 또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진짜로 열심히 추진해 왔다면서 감사의 뜻을 표시했고요.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기에 북중 국경이 매우 강력하게 지켜진 데 대해서 감사하고 싶다면서도 유감스럽게도 현재는 국경이 좀 약해졌다. 계속 강력하게 유지해야 한다면서 제재 완화 움직임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에게도 감사를 표하면서요. 두 정상이 직접 나눈 대화도 소개를 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일본 상공 위로 로켓이 날아다니지 않게 된 데 대해서 매우 좋아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Japan, I spoke to Prime Minister Abe, and he is so thrilled. He doesn't have rockets going over Japan. That makes him very happy, General. You know that, right? He's very thrilled not to see rockets going over Japan. There were plenty of them sent right over Japan. And he said, I want to thank you because what you've done is incredible. 네, 일본 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주민 대피 훈련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이 바로 그 훈련 때 사진들인데 이 아베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로 분석이 되고요. 반면 북한은 강경한 입장입니다. 노동신문은 북일 적대 관계가 이어지는 건 일본이 과거의 죄악을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일본이 이 격변하는 현실에 따라오려면 책임을 인정하고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정말 북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군요. 자, 이제 북중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그 북중 정상 간의 세 번째 만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통 큰 투자를 약속했다. 이런 후속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일단 중국이 항공 그리고 관광 분야의 대북 제재를 잇따라 풀면서 대대적인 경제 협력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시안과 평양을 연결하는 국제 항로를 다음 달 개통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고려항공은 베이징, 선양, 상하이, 청도에 이어 시안까지 총 5개 노선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미 중국 내 대형 여행사에서 북한 관광 상품이 대거 등장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번 조치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인 북한 관광객은 유엔 안보리 제재 후 외화벌이 수단이 막힌 상황에서 요긴한 돈줄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북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참 그리고요.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중 행보를 담은 조선중앙TV 영상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인상 깊은 장면들이 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한번 보시죠. 자, 먼저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 착륙해서 내리는 장면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설주 여사가 저렇게 팔짱을 끼고 다정한 모습으로 트랩을 내려옵니다. 여느 정상국가 수반 부부 같은 모습을 부각하는 듯 하죠. 자, 또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둘째 날 오찬 후에 저렇게 배웅을 하는 모습까지 상세히 보도를 했는데 이때 북한 방송이 시진핑 주석을 탁월한 수령이다. 이렇게 지칭을 했다고 합니다. 습근평이라고 또 했죠. 습근평. 그랬겠죠. 네, 예. 네. 자, 그리고 다음은 또 주중 대사관 방문 때 저기 손에 보이시면은 담배가 있죠. 애연가답게 또 실내에서 담배를 핍니다. 현지 주재원들과도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도 담겼는데 자, 이 부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국도나 먼 곳에서 너무도 뜻밖의 최고령도자 동지를 만나 뵙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게 된 중국 조제 성원들은 감격을 금치 못하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처럼 뵙고 싶던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를 이렇게 꿈만같이 몸 가까이 배웁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 자 문재인 대통령 방로 일정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가지죠. 네, 오늘 저녁에 푸틴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 그리고 국빈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대책 구축을 위해서는 러시아의 공조가 필요하다 이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러시아의 경제발전 계획이죠. 신동방 정책과 우리 정부의 신북방 정책의 공통점을 공유하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의 정착 그리고 함께 남북러 삼각 경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어제는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러시아 하원 연설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는 역사적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은 적대와 전쟁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이 놀라운 변화에 러시아 정부와 국민의 지지가 큰 힘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30초간 기립박수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이제 한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통해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내가 자란 한반도 남쪽 끝 부산까지 다다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향해 러시아와 한국이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말소의 스파시바. 네, 오늘 박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7번인가요? 자, 적십자회담 관련해서는 속보가 좀 들어온 게 있어요? 네, 아까 4시 반에 공동보도문 조율을 글쎄요, 했다고 해서 네. 곧장 종결회의가 이어질 줄 알았는데 네. 조금 전인 5시 45분부터 2+2 실무 접촉이 다시 시작이 회의가 됐다고 재개됐네요.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 합의문이 이 회의 중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네, 나오는 대로 또 내일 네. 내일 나오려고요? 토요일이네요. 네, 내일 토요일이에요. 알죠? 네. 다음 주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 모르니까 네. 계속 속보는 챙겨봐요.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가볼게요. 트럼프 전면적 비핵화 이미 시작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속보로 전했던 내용이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변호사 개업 승인을 받게 돼서 이제는 홍준표 변호사, 보통 이제 줄여서 홍변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게 불리게 됐습니다. 홍 전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면회를 위해서 변호사 개업 신고를 한 거라고 언론에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등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한변협이 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변호사 개업 신고 이걸 수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홍 전 대표가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을 당했고 이 막말 논란도 있었던 만큼 개업 승인을 거부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했었지만 결국 무리 없이 변호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명박 전 대통령 면회를 위해서다라고 말했었는데 유여해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라디오에 출연해서요. 이 단순 면회가 아니라 MB 변호인으로 활동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점쳤습니다. 들어보시죠. 변호단을 구성하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거기에 힘을 보태려고 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이명박 변호인 홍준표. 글쎄요,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이걸 완전 무시하기도 힘듭니다. 실제 과거에도 홍 전 대표 자기와 인연이 있는 동료 정치인을 위해서 변호사로 법정에 선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2009년 9월에 기사 한번 보시죠. 자,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자신이 원내대표 시절 원내 대변인으로 있었던 김정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관련 재판에서 10년 만에 변호사 자격으로 법정에 섰다라는 기사가 저렇게 보신 것처럼 있습니다. 자, 홍 전 대표와 이 전 대통령의 그 막역한 관계를 생각하면 이거 완전 뭐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겠네요. 자, 그런데 홍준표 변호사 당장 본인의 고소 고발건이 더 급하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소개해드렸는데 이른바 일베 스님으로 불리는 이 성호 스님이 한 인터넷 방송에 나와서 최근 홍 전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선거 전에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9곳 승리 예상한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데 대해서 자신이 고발한 이유를 털어놓은 겁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 표 결정권을 갖다가 흔들어버리고 왜곡시키고 이거 속여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런 정치인은 앞으로 2번 다시 이 정치권에서 퇴출을 시켜야 되겠다. 근데요, 제가 알기로는 성호 스님 탄핵 정국 당시에 이렇게 친박 집회에도 열성적으로 참여를 했고 또 지난 대선 때는 홍준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선거 운동을 했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는 이렇게 퇴출 운동을 주도적으로 하는 이렇게 변심을 하게 된 걸까 궁금한데요. 더 들어보시죠. 홍준표가 그 유해 최고님을 그 제명해서 당모가지를 잘라듯이 희망을 꽃을 꺾어버리듯 선 걸 보고 아, 저 사람은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났구나. 또 저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네. 유여해 최고요. 성호 스님 최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과연 피고발인 홍 전 대표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일 많은 논란을 낳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그 인터뷰를 둘러싼 유시민, 김갑수 이 두 작가의 상반된 평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유시민 작가 어제 썰전에서요. 그 여배우 스캔들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잘 안 들린다 하면서 이 인터뷰 중간에 이걸 끊어버렸던 이재명 당선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로 체급이 올랐잖아요. 원래 체급이 오르면 펀치도 센 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죠? 언론은 플라이급에게는 플라이급으로, 헤비급에는 헤비급으로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본인 생각에 악랄한 펀치가 오더라도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거. 자, 유 작가는 한 발 더 나가서요. 인터뷰 태도보다 이 당선 소감이 더 실망스러웠다고 꼬집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제가 이재명 후보였다면 당선이 확정되었을 때 제가 선거 기간에 참 불미스러운 그런 논쟁도 있었고 제가 부족한 점이 엄청 많았는데도 이렇게 큰 표차로 이긴 거는 집권당인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경기도민들이 힘을 실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사실? 자, 반면에 이 문화평론가 김갑수 씨는 이재명 당선인에 대해서 전혀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 지난 수요일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요. 상당히 멋있었다. 언론 앞에서 착한 척 해야 하는 모습 말고 단호하게 맞서는 모습이 좋았다. 만약에 이재명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맞붙어서 강단 있게 이겨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SNS 상에서는요, 유시민이 맞다, 김갑수가 맞다, 뭐 갑론을박이 한창이더군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난 6.13 지방선거 서울 강동구 구의원 선거에 나갔던 바른미래당 후보 A씨가 이 선거 다음 날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지금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또 중앙당이 이런 소식을 알렸지만 지도부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이 A씨가 입원 중인 병원을 찾지 않아서 해도 너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워크숍도 불참했던 유승민 전 공동대표 대구에서 올라와서요. 어제 오후에 부랴부랴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유 전 대표는 A씨 가족들에게 이 당이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의 뜻도 전했다고 하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앞서 그 청와대 신반장 발제 때는 뭐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마저 얘기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밤 12시죠. 그러니까 일요일 0시죠. 멕시코와 조 예선
2차전을 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직접 참관을 하잖아요. 제가 강제영의 톡소론 정치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응원복을 입고 참관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영일 축구대표팀 선수 단장에 따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응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 응원할 때 입었던 그 붉은 악마 티셔츠를 좋네요. 직접 네. 입는다고 하는데 뭐 넉넉한 사이즈를 준비해뒀다고 하고요. 더 주목할 만한 붉은 건 악마옷은 아니네. 예. 네, 네, 저거는 음. 아마도 유니폼? 인 것 같고요. 네, 네. 네, 그리고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그 경기가 끝난 뒤에 선수들이 있는 라커룸을 찾아서 직접 격려도 한다고 합니다. 네, 아 선수들로서는 뭐라고 부담스러울까요? 아니요, 일단 막중한 책임감은 느껴지겠네요. 뭔가 이겨야 될 것 같은 네, 느낌이 글쎄요. 좀 들 네, 텐데. 이겨야죠, 네, 당연히. 문재인 네. 대통령이 방러 전에 국내에서 가진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멕시코전에서의 승리가 기대된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이 소식 들은 선수들 지금 부단히 훈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느낌이 좋아요. 네. 자, 혹시 그거 아세요? 뭘 알아요? 몰라요. 네, 모르실 줄 알았는데 제가 아까 예. 집중발자에서 소개해드렸던 신라와 신세계 면세점 대전 약간 누가 좀 이상하지 않? 누가 이겼을까요? 네. 괜찮아요? 네. 예. 방금 전 나왔는데요. 없잖아요. 방금 전 나왔는데요. 알았어요. 그 네. 신세계가 그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2개를 다 따냈다고 합니다. 네, 신라에서 그래요? 예. 오. 그 사실상 신세계가 더 많은 입찰 금액을 써내서 5년간 거의 3천억 원 가까이 더 많은 금액을 써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 국장 혹시 그 멕시코 징크스를 아세요? 잘 몰라요. 멕시코 징크스라는 게 있어요? 아실 줄 알았는데 네. 이게 뭐냐면 이 월드컵에서 네. 멕시코와 경기를 한 팀은 그 다음 독일과의 경기에서 반드시 패배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이게 언제부터 생겼냐고 하면 2002년 한일 월드컵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16강전에서 멕시코를 2대 0으로 꺾은 미국, 8강전에서 독일에 1대 0으로 졌습니다. 그리고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는 포르투갈이 조 예선에서 멕시코와 싸웠는데 3, 4위전에서 독일에 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그때 멕시코를 이겼는데 그 8강전인가요? 독일에서 졌던 그런 기억은 나네요. 맞네요. 예,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도요. 그때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가 멕시코를 꺾었죠.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8강전에서 독일에 4대 0으로 졌고요. 우루과이는 3, 4위전에서 독일에 3대 2로 패했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는 브라질이 A조에서 멕시코와 비겼는데 4강전에서 독일에 7대 1로 졌습니다. 네, 근데 최반장이 그 얘기를 왜 꺼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멕시코를 이겨도 그 다음에 독일한테 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 얘기를 한 거죠, 갑자기? 부장 또 그렇게 부정타는 말씀을 하세요. 아니 뭐예요? 지금 반장들이 얘기해놓고서 저만 안티팬 생기는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되죠. 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느낌이 좋고요. 이번에 느낌 굉장히 좋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응원복을 입고 간다니까 아마 우리 선수들이 펄펄 날 것 같습니다. 부장 네.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날 두 번째 멕시코하고 경기장이 4만 5천 명 정도를 수용하는 경기장인데 이 멕시코 응원단이 2만여 명이 지금 와 있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응원단이 1,00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네. 응원을 하면 네. 어떻게 될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 얘기는 저희가 월요일에 다시 한번 좀 해보는 걸로 하죠. 하니까 5천만의 응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반장 지금 우리 다른 얘기 할 거 많아요. 저 갑시다 좀. 자, 그리고요. 그 5번 논란이 있었던 TV조선의 그 북한 취재비 1만 달러 보도 있잖아요. 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일단 법정 제재를 건의키로 결정을 했다면서요? 네, 지난달 19일에 TV조선이 단독 보도라면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비로 그 해외 언론에 1인당 $10,000를 요구했다고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방심위 방송소위는 TV조선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 진술을 들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TV조선 정치부장은 해당 보도가 미국 언론인 2명과 북한 관료를 취재한 것이라면서 미국 기자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신뢰할 만한 언론인이라고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그 얘기한 바에 따르면은 그 기자가 아니라 부장이 직접 기사를 썼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데 일단 TV조선 측은 오보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고요. 자, 근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 그 CNN 기자 등이 우리는 돈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라는 주장을 해서 오보 논란이 일었던 사안 아니에요?
이 방북 이후에 그 CNN 기자를 TV조선 기자가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요? 그 CNN 기자가 말을 하기를 나는 비용 문제를 담당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또 TV조선은 북한이 우리 보도 이후에 일부 외신에 정보 유출을 항의하고 1만 달러 요구 방침을 바꾼 정황이 있다면서 자신들의 보도가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라는 점을 계속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TV조선 측의 주장이었는데 그 주장이 방심위원들한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방심이 방송소비위원 5명 중 2명은 경고, 그리고 1명은 주의 의견을 냈습니다. 경고나 주의는 법정 제재로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중징계인데요. 반면 야당 추천위원인 다른 2명은 문제 없음 의견을 냈습니다. 7월 초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법정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서울 서부지법에서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제 정식 재판 일정이 오늘 확정이 됐는데 다음 달 2일에 첫 재판이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검찰은 당초 이 안희정 전 지사 측의 변론 내용이 대부분 이 피해자인 김지은 전 비서의 행실을 문제 삼거나 또 뭐 사생활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어서 모든 이 절차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는데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다만 이 피해자 김지은 전 비서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김 전 비서의 증인 신문은 물론 김 씨 사생활과 관련된 일체 증거 조사는 별도로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네, 다음 달 2일 첫 재판 일정이 잡혔고요. 그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본인이 안 나와도 되지만요. 그 공식 재판, 정식 재판에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 2일에는 안희정 전 지사의 모습도 정말 오랜만에 볼 수 있게 되겠군요. 자, 그 얘기는 뭐 그때 다시 한번 저희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안희정 재판 공개키로 다음 달 2일 첫 공판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강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이 오늘 혁신 비대위 구성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친박계의 반발이 거셌지만은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힌 거죠.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당 쇄신안을 놓고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친박 비박계의 갈등 상황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우디 건설 현장에서 그 그랜드 캐년 같은 계곡에서 유일하게 동물이 살아있었는데 그게 덜 깨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그 모습에 저는 그래서 저 별명이 들깨인데. 네, 자신을 들깨에 비유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이른바 들깨 리더십이 당내에서 난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렸던 의원총회에서 쇄신안은 증발해버렸고 결국 빈손으로 끝나고 말았죠. 급기야 일부 친박 의원들은 김 대행을 향해서 당장 물러나라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결국 박성중 메모가 빌미가 됐습니다. 친박 김진태 의원, 박성중 메모로 비박계의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렇게 공격을 퍼부었고요. 한성교 의원은 박성중 메모가 작성된 자리에 있었던 김성태 대행과 김무성 의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태 대행은 오늘 박성중 의원을 당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으로 일단 방어막을 쳤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사퇴 요구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일부 몇 사람의 목소리 있다고 해서 저 자신의 가치가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하지만 김성태 대행도 이번 싸움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발제를 하면서 석차원 의원이 탈당한 게 친박계 결집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죠. 실제로 친박 의원들은 새 결집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친박계 일각에선 친박 좌장 서청원이 탈당했으니까 비박 좌장 김무성도 당을 떠나라 이런 요구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또다시 전면전 양상으로 가고 있는 친박 비박 계파 갈등. 김성태 대행이 오늘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다시 친박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밤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이 친박의 이 망령, 저는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자, 김성태 대행이 친박의 망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든 되살아나고 있는 친박의 끈질긴 생명력, 이걸 빗댄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친박 책임론이 불거졌죠. 하지만 친박계는 오히려 역공을 펼치면서 살아남곤 했습니다. 2016년에도 총선 참패라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정진석 원내대표는 비박계 김용태 혁신위원장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총선 참패 이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친박계가 곧바로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김용태 카드를 날려버렸습니다. 혁신위원장 인선은 원점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내용은 급조되었고 절차는 하자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자, 박근혜 탄핵 전국대는 또 어땠습니까? 비박계가 친박 이정현 대표에 대한 출당을 요구하자 친박계는 대규모 개파 모임을 만들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황영철, 유승민, 감히 현직 당 대표를 출당하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함부로 발표를 합니까? 정말 너무 뻔뻔스럽고 가소로운 그러한 짓입니다. 야당의 어떤 대국민 발표,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갈 얘기들이니까. 자, 이렇게 위기 때마다 마치 좀비처럼 되살아났죠. 그러자 비박 당대표가 화해를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먼저 2016년 공천 파동 당시입니다. 오늘로서 갈등은 다 봉합됐습니다. 조원진 어디 가노? 일로 와. 원진하고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이인데. 어제 수석님이 사실. 네, 아시는 것처럼 봉합됐다는 갈등 얼마 안 가서 다시 터져버렸죠. 그리고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홍준표 전 대표가 당권을 잡은 뒤에도 친박과의 화해를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 사내답게 하자. 남자답게. 아따, 나는 대신해서 신뢰해서 펑크게 싹 다 묻읍시다. 그러고 오로지 뭉쳐 당길로. 자, 이 화합주 역시 맹탕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걸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을 해체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생기는 마당에 또다시 되살아난 친박, 비박, 개파 갈등.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혁신 비대위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일부 친박 의원들은 김성태 퇴진 연판장까지 거론하면서 집단행동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야당 기사 제목은 김성태 친박 망령 되살아나 박성중 메모 윤리위 회부입니다. 네, 금요일에 특별한 정치와 음악의 만남 금요 정다방입니다. 오늘은 낙선자 한 분이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님, 이제 선거가 끝난 지도 일주일여가 됐는데 마음은 추스려지셨는지요? 저는 물론 실력이 부족해 낙선했지만 우리 상계동의 구의원, 시의원 후보들이 불필요한 공천 파동 속에 억울하게 주민들께 봉사할 기회를 잃었다는 생각에 아직 저는 밤잠을 설칩니다. 다시는 누군가가 황당한 아집으로 우리가 같이 정치하는 동지들과 그가 가족들의 선한 마음에 못을 박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노래 한 곡을 신청합니다. 오연준 군이 부른 바람의 빛깔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번안곡은 누가 가사를 옮겼는지 인간의 탐욕에 대한 고찰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의 가치를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일부 후사가들의 정계 은퇴와 같은 이야기는 흘려들으시고 안철수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는 민심에 주목해서 앞으로 우리 바른미래당의 화합을 위해 더 큰 정치해 주시리라 믿고 응원합니다. 네, 자유한국당만큼이나 바른미래당도 어수선한 분위기죠. 화합을 바라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보내온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후보가 안철수 전 후보에게 띄우는 노래 바람의 빛깔 들으시면서 오늘 발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나를 보고 네, 저희가 이제 어제 자유한국당 의총 얘기도 해봤지만요. 자유한국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파 갈등. 오늘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요. 아까도 뭐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지긋지긋한 친박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물론 이거는 김성태 권한대행의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그 말 속에 일단 자유한국당 상황이 함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처럼 친박계의 힘이 빠지지 않는 것에 대한 난감함을 드러낸 말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이번에야말로 이참에 계파 갈등을 종식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어제 의원총회를 계기로 친박계가 세력화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 이 김성태 권한대행은 갈등의 불씨가 됐던 박성중 메모권을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하면서 정면 대응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근데 아까 그 김무성 전 대표 품에 안긴 조원진 대표의 그 표정이 너무 해맑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네. 예, 아무튼 죄송합니다. 전에 봤는데도 다시 보니까 정말 놀랐어요, 저도요. 네. 예.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참. 자, 일단 그 김성태 대응은요, 친박계가 조직적인 반발에 나서기 전에 자신의 쇄신안을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중앙당을 해체하고 외부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이죠. 김 대행은 친박계에서 일방적인 의사결정이다,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비대위 구성은 당원 당규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다라면서 사퇴 의사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 김성태 권한대행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어느 누구도 핵심 비대위를 피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당의 쇄신과 변화를 위한 이런 핵심 비대위의 출범과 또 쇄신 논의는 소홀히 한 채 당내 갈등과 분파적인 행위를 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언론 인터뷰 한 걸 또 보니까요. 김성태 대행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혁신 비대위 구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러니까 강행하겠다는 뜻이죠. 어때요, 최 반장? 친박 쪽에서도 또 가만히 있지 않겠네요. 네, 친박계도 조직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우선 오늘 오후 김진태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한번 보시죠. 친박의 망령이 되살아났다고 애꿎은 초선 박성중 의원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탈당파 모임에서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밝혀라. 김 대표는 있지도 않은 친박계의 기대서 정치 생명을 연명할 생각 말고 쿨하게 사퇴하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실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의총에서도 김성태 대행의 퇴진을 촉구했는데요. 다른 친박 의원들도 분위기가 다르진 않습니다. 실제로 초선 재선 의원들이 오는 25일 다음 주 월요일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친박계가 주축이 된 모임입니다. 여기서 김성태 대행 퇴진을 위한 연판장을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뉴스거리가 또 있네요. 지금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정 반장이 보기에는 이 싸움의 본질을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제가 이 한나라당 시절부터 이 당을 출입을 했습니다. 네. 아주 오래됐죠. 친이 친박 갈등으로 시작을 해서 친박 비박 갈등으로 이어지기까지 결국은 당권 다툼이 이 싸움의 본질입니다. 오늘 김성태 대행이 친박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면서 계파 싸움의 원인을 친박 쪽에 돌리는 것처럼 말을 했죠. 물론 친박이 그동안 당의 주류였기 때문에 책임이 더 많다 그런 지적 있습니다. 하지만 박성중 메모를 보면 비박계 역시 현 상황을 계파 싸움 구도로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던 게 또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박성중 메모가 작성됐다는 지난 19일이었죠. 복당파 모임이 있었는데 김무성 의원이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는 이 발언을 탄핵을 부정하고 이념적으로 치우친 강성 친박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름이 몇 번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지목하긴 그렇지만은 어쨌든 계파 싸움 때문에 지금 있는 자유한국당이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 이전에도 그랬고요. 또 2016년 총선 참패도 그게 원인이었다라고 많이들 분석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번에 계파 싸움이 정리가 안 되고요,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지금 당내에서는 다음 총선도 해보나 마나 아니냐 이런 비관론도 있다면서요. 그럴 가능성 절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만약에 지금 시점에 치러진 선거가 지방선거가 아니라 총선이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참패라는 결과는 비슷할 텐데 그래도 의석수로 따져보면 확실하게 감이 오잖아요. 유시민 작가가 어제 썰전 방송에서 재미있는 분석을 내놨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단체장 선거의 득표 수대로 국회의원이 된다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광역 비례대표 지지율을 그것을 전국구 배분 비율로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놀랍게 이게 만약 총선이었으면 민주당이 250개를 했어요. 그렇게 되죠. 자유한국당이 40개 채 못 미쳐요. 나머지 정당 다 합쳐서 10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다음 총선이 이렇게 치러지면요. 다 죽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대구 경북만 빼고. 네, 유시민 작가가 이제 몇 가지 가정을 해서 내놓은 계산 결과지만요. 어쨌든 민주당 250석 대 한국당 40석. 정말 숫자로 적고 보니까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게 와닿아요. 지금 이게 수습이 안 되면 실제로 저런 결과가 나올 수도 지도 있는 거죠. 모릅니다. 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도 개파 싸움만 지금 벌이고 있으니까 당 내의 위기감만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선은 다음 주 초에 김성태 대행이 비대위 구성 추진위원회라도 띄울 수 있을지 이걸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 대행이 친박의 반발을 뚫고 비대위 구성까지 마친다면 사실상 당내 주도권이 비박계로 넘어오면서 극심한 갈등 상황은 어느 정도 정리 국면에 들어갈 수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나저나 또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앞서 저희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얘기했지만은 자유한국당의 내분 상황이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에서 국회조차도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또 상당히 좀 저희가 우려할 만한 대목인데 6월 국회가 이대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는 연일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원구성 협상에 좀 빨리 나와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론도 당연히 안 좋아지고 있죠. 그러자 이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 대행 원구성 협상 다음 주부터 하겠다라고 말은 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장담하긴 힘들죠. 어제 의총 보십시오. 5시간 넘도록 친박 비박 서로 싸우느라고 진짜 고성 주고받으면서 제대로 된 토론조차 못했는데 과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매끄럽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당 쪽에서는 이 원구성 마지노선을 다음 달 17일 제헌절로 잡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9월 정기국회까지 국회 공전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국회에 해결해야 할 현안이 계속 이렇게 쌓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선 민감용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제가 전해드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논의할 국회 사개특위도 이번 달로 활동이 만료가 돼 활동을 연장할 논의도 서둘러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만 약 9,700여 개에 달하는데요. 자유한국당이 하루빨리 원구성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당내 상황이 복잡한 거는 저희가 잘 알죠. 지금 좀 얘기해봤지만요. 그래도 국회 본연의 일을 하면서 당내 문제도 처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을게요. 김성태 지긋지긋한 친박 망령 되살아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격리아동 만난 멜라니아, 난 상관안의 재킷 논란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불법 입국자와 미성년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문제로 논란이 컸죠. 비난이 들끓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섰지만은 이번에는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이른바 재킷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오늘 아동 수용 시설을 방문한 모습인데요. 이 재킷 뒤에 I really don't care, do you?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난 정말 상관 안 해, 너는? 이런 뜻입니다. 이거 좀 웬일입니까? 물론 이제 멜라니아 여사는 본인이 슬로베니아 이민자 출신이고 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는데 일조했죠. 하지만 미국 언론은 이 문구가 속마음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다정의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자, 앞으로 야근 없어요. 자, 그만합니다, 야근은. 네, 우리 52시간 준비를 합시다, 오늘부터. 알겠습니다. 네, 집에 일찍 가요.